시작은 한 명의 아이였습니다. 이건 BTS나 블랙핑크의 공연 얘기가 아닙니다. 2025년부터 한국어가 영국 정규 교육과정의 공식 과목으로 채택됩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영국 정부는 경악했고 학부모들은 충격에 빠졌으며 급기야 프랑스, 스페인 주변 국가들 그리고 특히 중국까지 이 상황의 노심초사 위기에 놓였습니다. 영국이 수백억을 쏟아본 중국어와 프랑스어, 스페인어가 모두 밀려난 겁니다. 영국 한 아이의 행동 때문에 영국의 아이들이 프랑스어 대신, 중국어 대신 한국어만 배우겠다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5살 소녀 행동에 영국 교육부를 움직이고 영국 교육 정책을 흔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 영국 국왕 찰스 3세가 블랙핑크 멤버들에게 대영제국 훈장을 수여함으로써 한국은 더 이상 K-팝 수출국이 아니라 영국 아이들이 선택한 첫 번째 미래 언어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5살 소녀가 무슨 일을 벌린 걸까요? 본 실제 사연은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재각색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화요일 아침 출근 준비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영국 교육부에서 15년간 외국어 교육 정책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많은 것을 보았다고 생각했지만 그날 아침 저희 집 거실에서 목격한 광경은 저희 모든 경험을 뒤흔들었습니다. 아빠, 이건 방탄이야. 저희 5살 딸 리아가 TV를 켜놓은 제 거실 한가운데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이다운 장난이라 생각했지만 그녀의 춤 동작이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바로 얼마 전 BBC 뮤직 어워즈에서 본 그 한국 아이돌 그룹의 안무였습니다. BTS의 춤을 완벽하게 따라추고 있었던 겁니다. 리아, 이걸 어디서 배운 거니?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유치원에서요. 다들 방탄춤 춰요. 노아도 에바도 선생님도 좋아해요. 아내가 커피를 들고 와서 미소 지었습니다. 요즘 리아 유치원에서 모든 아이들이 그렇대요. 선생님 말로는 쉬는 시간만 되면 아이들이 K-팝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춘대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리 가정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는 영국 교육계의 오랜 통념을 완전히 뒤엎는 일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토마스 브라운입니다. 옥스포드 대학에서 언어학을 전공하고 지난 15년간 영국 교육부에서 외국어 교육 정책을 담당해 왔습니다. 제 업무는 간단히 말해 영국 학생들이 외국어를 더 많이 더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자문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영국인들은 외국어를 배우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영국인들은 외국어를 배우는 걸 꺼려합니다. 대영제국의 후예라는 자부심, 영어가 이미 세계 공용어라는 사실이 우리의 언어적 계음을 정당화해 주거든요. 왜 우리가 외국어를 배워야 하나요? 그들이 영어를 배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말을 외국어 교육 관련 회의에서 100번도 넘게 들었습니다. 영국 학생들의 반응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왜 외국어를 배워야 하나요? 어차피 모두 영어를 쓰잖아요. 학부모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영어면 충분해요. 다른 과목에 더 집중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제 5살은 아침부터 한국어 노래를 흥얼거리며 K-팝 아이돌의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학교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교육부가 수백만 파운드를 들여 홍보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프랑스어도 스페인어도 중국어도 일본어도 아닌 한국어였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출근길에 생각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대영제국의 자부심으로 가득 차니 나라에서 왜 유독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만 열광하는 걸까? 제 직업적 호기심이 발동했고 그날부터 저는 영국 교육계를 강타하니 특이한 현상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게 된 사실들은 저희 모든 전문적 가정을 뒤엎었고 결국 제 인생의 방향까지 바꿔놓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직업적 호기심을 안고 리아의 유치원부터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그저 딸 리아의 아빠였지만 원장 선생님에게는 정체를 밝히고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 모든 아이들이 K-팝에 관심이 있나요? 원장 선생님 레이첼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관심이 있다고요. 브라운 씨, 그건 열정이라고 불러야 할 겁니다. 34년 전만 해도 아이들은 겨울왕국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지금은 BTS, 블랙핑크, 트와이스, 제가 모르는 이름들까지 줄줄 외웁니다. 아이들은 한글 문자를 그림처럼 따라 그리고 한국 인사를 주고받아요. 20년간 유치원을 운영했지만 이런 현상은 처음입니다. 더 놀라운 건 다른 학부모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유치원 하원 시간에 몇몇 학부모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대부분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엘리엇은 저녁마다
엄마 오늘은 김치볶 금밥 먹고 싶어요라고 해요. 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넷플릭스, 비밀번호를 바꿔야 했어요. 메이지가 학교 숙제는 안 하고 한국 드라마만 보니까요. 다른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재직함을 이용해 브리스톨 지역에 몇몇 중고등학교 방문을 예약했습니다. 교육부 컨설턴트라는 이름으로 외국어 교육 실태를 조사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한국어 열풍이 유치원생만의 현상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먼저 방문한 킹스우드 중학교에서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점심시간 프랑스어 교실은 텅 비어 있었고 복도 끝작은 교실에서 신나는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가 보니 한국어 동아리라는 팻말 아래 3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규 수업도 아닌데 말이죠. 선생님도 안 계신데 뭘 하고 있니? 제가 물었습니다. 14살로 보이는 소녀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끼리 한국어를 가르치고 배우고 있어요. 한국문화원에서 받은 교재로요. 선생님은 없지만 유튜브와 앱으로 발음을 확인하고 있어요. 프랑스어나 스페인어는 배우지 않니? 그건 시험에도 나오는데. 그러자 교실 전체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브라운 씨, 그 소녀가 계속했습니다. 저희는 프랑스어를 5년째 배우고 있지만 번조와 멜고는 기억나는 게 없어요. 시험을 위해 억지로 외우고 시험이 끝나면 다 잊어버려요. 하지만 한국어는 달라요. 저희가 정말 쓰고 싶은 언어니까요. 브라이트 고등학교 방문은 더 놀라웠습니다. 20년부터 반과 후 한국어 수업을 시작하니 학교의 교장 윌리엄 클라크는 저에게 놀라운 통계를 보여주었습니다. 프랑스어 수업 출석률은 75%입니다. 의무 과목인데도 말이죠. 중국어 수업은 작년에 폐강될 뻔했어요. 5명 미만이라 일본어는 몇 년 전 애니메이션 열풍 때 잠깐 인기 있었지만 지금은 10명 남짓이죠. 하지만 보세요. 한국어 수업은 그가 보여준 리스트에는 128명의 학생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기자 명단이었습니다. 교실 크기 때문에 한 번에 30명밖에 수용할 수 없어요. 지금 4개 반을 운영 중이고 여전히 더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건 그저 유행이 아닙니다. 브라운 씨, 이건 현상입니다. 한국어 수업을 참관하면서 저는 학생들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프랑스어나 스페인어는 시큰둥한데 한국어는 왜? 열심히 배우니 물어보니 16살 해리의 대답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프랑스어를 배우면 무슨 이점이 있나요? 파리에 여행 가서 메뉴를 읽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한국어를 배우면 제가 좋아하는 음악 게임 드라마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온라인에서 전 세계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고요. 프랑스어는 과거라면 한국어는 현재이자 미래예요. 14살 올리비아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프랑스어나 스페인어는 학교가 억지로 가르치는 거잖아요. 식민지 시대의 유산 같은 거요. 저희 할머니 세대의 언어예요. 그런데 한국어는 저희가 선택한 거예요. 대영제국 어쩌고는 옛날 이야기고 저희는 새로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교육부로 돌아온 저는 상사에게 이 현상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그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야. 브라운, 우리 시대에도 일본 애니메이션이 유행했었지. 곧 사그라들 거야.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제 딸 리아의 열정, 학교에서 만난 학생들의 진지함, 그리고 학교 관계자들의 놀라움이 모두 일시적인 유행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더 많은 학교를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여정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현상을 발견하게 해주었습니다. 영국 전역에서 대영 제국의 프라이드를 가지니 나라에서 외국어에 관심 없던 학생들이 한국어만큼은 스스로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2021년 초 드디어 교육부가 이 현상에 공식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제출한 보고서와 여러 학교 관계자들의 문의가 쌓이자 교육부 장관이 직접 저를 불렀습니다. 브라운 씨, 한국어 열풍이 정말 당신 말처럼 심각한 현상인가요? 그녀는 이를 일구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장관님, 제가 15년간 이 부서에서 근무하며 본 그 어떤 외국어 교육 캠페인보다도 자발적이고 열정적인 움직임입니다. 저희가 수백만 파운드를 들여 프랑스어와 스페인어를 밀어붙이는 동안 한국어는 단 한 푼의 지원 없이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영국 내 한국어 교육현상 조사 특별 태스크 포스의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예산 인력 그리고 6개월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조치로 저는 옥스포드 대학 동양학부와의 협력을 제안했고 바로 승인되었습니다. 조사는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영국 전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현황을 조사했고,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과 그들의 학부모 교사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얻은 첫 번째 충격적인 수치는 한국어 교육기관의 성장세였습니다. 이게 맞나요? 교육부 장관이 제가 제출한 보고서를 보며 물었습니다. 2012년에는 단 3곳에 불과했던 한국어 교육기관이 2023년에는 70곳으로 증가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성장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정부 지원이나 공식적인 홍보 없이 말이죠. 같은 기간 동안 일본어 교육기관은 42곳에서 23곳으로 감소했고, 중국어는 38곳에서 29곳으로 감소했습니다. 우리가 아시아의 세계를 대비해 중국어와 일본어 교육에 수천만 파운드를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더 체계적인 데이터를 얻기 위해 저희는 스스게 학교에서 500명의 학생 100명의 교사 300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어는 재미있어서 배운다. 87% 프랑스어, 스페인어는 시험 때문에 배운다. 91% 일본어와 중국어는 너무 어렵다. 76% 한국어는 배우기 쉽다. 68%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연령대별 반응이었습니다. 57세의 아이들은 팝 안무와 만화 캐릭터를 통해 한국어에 관심을 가지고 8세에서 12세는 한글의 논리적 구조와 게임에 빠져들고 13세에서 18세는 드라마, 음악, 패션 등 한국 문화 전반으로 관심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설문조사 중 가장 놀라웠던 응답은 학부모들로부터 나왔습니다. 아이가 집에서 한국어 노래를 부른다는 응답이 76%, 아이가 나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준다는 응답이 42%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언어는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인데 이제는 역할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언어학자들은 한글의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문자 체계가 학습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온다고 분석했습니다. 문화이학자들은 한류가 단순한 소비를 넘어 참여와 생산을 통한 새로운 문화 패러다임을 제시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옥스포드 대학의 한 교수는 흥미로운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프랑스어와 스페인어는 영국의 식민지 역사와 연결되어 있어요. 젊은 세대들에게는 일종의 역사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죠. 중국어는 경제적 필요성 때문에 배우라고 강요받는 언어고요. 하지만 한국어는 그런 역사적 경제적 부담 없이 순수하게 문화적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젊은 세대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첫 번째 외국어가 된 거죠. 6개월의 조사 기간이 끝나갈 무렵 저희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단순 명료했습니다. 영국 교육의 새로운 도전 한국어 열풍과 그 의미. 보고서의 핵심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현상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영국 교육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시사한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외국어를 배우느니 전례 없는 현상은 우리의 외국어 교육 정책과 접근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고를 요구한다. 보고서를 제출하던 날 교육부 장관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브라운, 당신의 딸 리아는 아직도 한국어에 관심이 있나요? 아니면 벌써 새로운 취미로 옮겨갔나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장관님, 리아는 이제 한글로 간단한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여행은 디즈니랜드가 아닌 서울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장관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이 현상에 대응해야겠군요. 영국의 미래가 걸린 문제일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그날 이후 영국 교육부는 한국어 교육을 정규 과목으로 도입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어 열풍에 대한 공식 조사 결과가 발표된 후는 학생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통계와 보고서도 중요하지만 제가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었던 것은 왜 영국의 학생들이 다른 외국어는 거부하면서 한국어에만 열광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맨체스터, 리버풀, 에든버러 등 영국 전역의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과 직접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동일한 학생들에게 서로 다른 언어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을 때의 극명한 반응 차이였습니다. 맨체스터의 한 고등학교에서 진행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의 대화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프랑스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제가 물었습니다. 15살 매슈가 눈을 굴리며 대답했습니다. 지루해요. 문법 규칙은 복잡하고 발음은 어렵고 선생님은 항상 시험 얘기만 해요. 5년째 배우고 있는데 제 이름은 매슈입니다. 이 정도밖에 말할 수 없어요.
스페인어는 16살 루시가 대답했습니다. 프랑스어보다는 조금 나아요. 적어도 휴가 때는 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학교 과목일 뿐이에요. 그럼 중국어는 어때? 여러 학생들이 동시에 너무 어려워요라고 외쳤습니다. 17살 다니엘이 덧붙였습니다. 부모님이 미래를 위해 좋을 거야라고 해서 시작했어요. 하지만 한자를 외우는 건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6개월 만에 포기했죠. 일본어는 14살 조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애니메이션 때문에 일본어를 배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배우기 시작하니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더라고요. 게다가 일본어를 배우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서 함께 연습할 사람도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질문했습니다. 그럼 한국어는 어때 물으니 교실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모두가 미소를 짓고 몇몇은 흥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기까지 했습니다. 16살 이자벨제 딸과 이름이 같아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이는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어는 배우는 과정 자체가 즐거워요. K-팝 가사를 이해하게 되면서 노래가 더 의미 있게 다가오고 드라마를 자막 없이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순간의 성취감이란 15살 제이콥이 이어받았습니다. 무엇보다 한글이 정말 논리적이에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방식이 마치 퍼즐 같아서 재미있어요. 처음에는 이상한 기호처럼 보였지만 원리를 이해하고 나니 너무 명쾌했어요. 가장 인상적인 발언은 17살 로건에게서 나왔습니다. 프랑스어나 스페인어는 학교가 너희 미래를 위해 좋을 거야 라며 억지로 가르치는 거예요. 영국의 과거 영광을 상기시키는 언어죠. 중국어는 중국이 강대국이니까 배워야 해라는 압박이 있고요. 하지만 한국어는 그냥 우리가 원해서 배우는 거예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리버풀의 한 중학교에서는 또 다른 흥미로운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점심시간에 교실 한편에서 12세에서 13세 학생들이 모여 K-팝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소녀가 스마트폰으로 한국어 단어장 앱을 보며 발음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한국어를 공부했니? 제가 물었습니다. 9개월이요. 소녀가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K-팝 팬이었는데 가사의 의미를 알고 싶어서 독학으로 시작했어요. 이제는 간단한 대화도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나 교재는 없니? 유튜브와 앱이 있잖아요. 그녀가 마치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K-팝 팬들과 언어 교환도 해요. 제가 그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주고 그들은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줘요. 에든버러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특별한 행사를 목격했습니다. 한글날 기념 받아쓰기 대회였습니다. 교실에는 50여 명의 학생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한국인 교환 학생 한 명이 천천히 한국어 문장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대회가 끝난 후 우승자인 16살 에밀리에게 물었습니다. 영어가 모국어인 너에게 한글 받아쓰기가 쉽지는 않았을 텐데 왜 이런 대회에 참가했니? 그녀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재미있으니까요. 프랑스어 받아쓰기는 숙제라서 싫지만 한글 받아쓰기는 게임처럼 느껴져요. 학생들과의 대화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그들이 한국어를 단순한 학문적 지식이 아닌 정체성과 커뮤니티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어나 스페인어를 배우는 학생들은 자신을 학생으로 인식했지만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은 자신을 한류 팬 글로벌 시민으로 인식했습니다. 특히 또래 문화 속에서 한국어가 차지하는 위치는 놀라웠습니다. 교실에서 한국어 인사 안녕하세요는 일상이 되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국어 해시태그가 트렌드였습니다. 오빠 대박 화이팅 같은 한국어 표현들이 영국 청소년들의 일상 대화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버밍엄의 한 학교에서 만난 교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년 교직 생활 중 처음 보는 현상이에요. 프랑스어를 가르칠 때는 항상 왜 이걸 배워야 하나요? 나는 질문에 시달렸는데 한국어 수업에서는 더 빨리 배울 수 없나요? 나는 질문을 받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을 종합해보니 한국어 열풍의 핵심은 선택과 즐거움이었습니다.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가 모두 외부에서 주어진 의무나 필요에 의해 배우는 언어였다면 한국어는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즐기는 언어였습니다. 대영제국의 역사와 연결된 언어들의 식상함을 느끼는 새로운 세대에게 한국어는 그들만의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신선한 대안이었던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 교육 정책의 근본적인 재고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외국어 교육에서 학생들의 자발적 동기부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다른 언어 교육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도 맴돌았습니다.
이런 한국어 열풍이 영국 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그것이 제가 다음으로 탐구하고 싶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제 연구는 학교를 넘어 영국 사회 전반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한국어 열풍이 단순히 교육 현장의 현상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을 가장 먼저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한 곳은 다름 아닌 제 가정이었습니다. 5살 리아가 케팝 춤을 추던 그날 이후 우리 집은 서서히 한류화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딸아이의 귀여운 취향 정도로 여겼던 것이 어느새 가족 전체의 생활 방식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은 김치찌개 먹고 싶어요. 리아가 어느 날 아침 선언했습니다. 김치가 뭐니? 제가 물었습니다. 맵고 시큼한 한국 음식이요. 유치원 친구 민진의 집에서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그날 저녁 아내와 저는 런던 소호에 있는 한국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놀랍게도 평일 저녁인데도 식당 앞에는 길게 줄이 서 있었고 대기자의 90%는 영국인이었습니다. 30분을 기다린 끝에 자리에 앉아 김치찌개를 주문했고 그것이 우리 가족의 첫 번째 한식 경험이었습니다. 그 후로 주말마다 우리는 한국 음식점을 탐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내가 유튜브로 한국 요리법을 배워 직접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퀴진 프랑세즈 프랑스 요리에 심취해 있던 그녀가 이제는 고추장과 김치를 활용한 요리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TV 시청 습관도 바뀌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 히트한 이후 우리 가족은 주말마다 한국 드라마를 함께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자막에 의존했지만 점차 간단한 한국어 표현들을 알아듣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아내는 한국 스킨케어 루틴을 따라하기 시작했고 제 욕실 선반에는 어느새 한국 화장품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왜 이렇게 갑자기 한국 문화에 빠져들고 있는 거죠? 어느 날 밤 아내가 물었습니다. 리아 때문이겠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니까 우리도 관심을 갖게 된 거야. 아니에요.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내가 리아보다 더 열성적인 것 같아요. 한국 드라마는 정말 중독성이 있고 한식은 건강에도 좋은 것 같고 이상하게 끌리는 매력이 있어요.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 가족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국 전역에서 비슷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런던의 대형 슈퍼마켓 테스코에 한국 음식 코너가 새롭게 생겼고 항상 품절 사태를 빚었습니다. BBC 채널에서는 김치 담그기 프로그램이 방영되었고 영국의 유명 셰프들이 한식을 제외한 요리를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통계였습니다. 영국으로 수출된 한국 식품이 전년 대비 13% 증가했고 고추장이나 쌈장 매출은 200%, 한국식 치킨은 250%나 매출이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화적 현상으로서의 한류는 음식을 넘어 넓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21년 전은 딸 리아와 함께 BTS의 웸블리 스타디움 공연을 보러 갔습니다. 6만 석이 전부 매진된 그 공연장에서 저는 영국 언론이 왜 BTS를 21세기의 비틀즈라고 부르는지 직접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무대 위의 퍼포먼스도 인상적이었지만 더 놀라웠던 것은 관객들이었습니다. 5세부터 50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영국인들이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고 응원 구호를 외치고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40대 여성은 아미봉이라는 응원봉을 흔들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팬이신가 봐요. 제가 물었습니다. 저는 원래 비틀즈 세대예요. 그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BTS를 소개해줬고 지금은 제가 딸보다 더 열성적인 팬이 됐어요. 그들의 음악과 메시지가 제 인생을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비틀즈의 고향 리버풀에서도 케팝의 영향력은 강력했습니다. 리버풀의 유명한 캐번 클럽 근처에 이제는 케이팝 댄스의 K매가 문을 열었고 주말마다 영국 청소년들로 붐비었습니다. 넷플릭스 UK 차트를 보면 한국 드라마가 항상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폭발적인 인기를 끈 이후 더 글로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좋은 날 등 다양한 한국 드라마가 영국인들의 시청 습관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약하는 손흥민 선수에 대한 관심도 커졌습니다. 토트넘 호스퍼의 팬에서는 손흥민의 이름이 적힌 유니폼이 가장 잘 팔렸고 많은 영국 어린이들이 그를 롤모델로 삼았습니다. 런던 킹스턴어 폰템 왕립군은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공식 제정했고
타임스 스퀘어에서는 매년 한국 문화 축제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는 반찬 먹방 오빠, 누나 대박 등 26개의 한국어 단어가 정식으로 등재되었습니다. BBC는 고추장을 고유 명사로 보도하기 시작했고, 영국의 주요 라디오 방송에서는 K-팝이 정규 재생 목록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순간은 2022년 찰스 3세 국왕이 K-팝 그룹 블랙핑크에게 대영 제국 훈장을 수여했을 때였습니다. 영국의 의장국이 있던 2021년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홍보 대사로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을 지켜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때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자랑하던 영국이 이제는 작은 아시아 국가의 문화적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된 역설 대영 제국의 프라이드로 가득 차니 나라에서 왜 하필 한국 문화가 이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교육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해야 하는가였습니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한국어 학습 열정을 어떻게 교육 시스템 내로 수용할 수 있을지, 이것이 제가 다음으로 고민해야 할 과제였습니다. 22년 초 교육부는 한국어 열풍에 대한 재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책적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어 교육 정책 개발 태스크 포스의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드디어 저희 관찰과 연구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학생들의 자발적 한국어 학습 열정을 공식 교육 과정에 통합하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과목을 추가하는 차원을 넘어선 과제였습니다. 첫 번째 회의에서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교육부 내 전통파 인사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브라운, 우리는 수백 년 동안 프랑스어와 스페인어, 라틴어를 가르쳐 왔소. 일시적인 K-팝 열풍 때문에 그 전통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과정 책임자인 팀 해리스 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50년 전에도 비틀즈 열풍이 있었고 20년 전에는 일본 애니메이션 열풍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교육 정책을 바꿨다면 지금쯤 우리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다른 고위 관료가 덧붙였습니다. 혁신파 인사들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5년간 프랑스와 스페인어를 밀어붙인 결과가 뭡니까? 영국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은 유럽 최하위 수준입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배우고 싶어하는 언어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지원해야 할 방향 아닌가요? 교육혁신 담당 사라 존슨 박사가 반박했습니다. 저는 양측의 의견을 경청한 후 중요한 현실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론적 논쟁을 떠나서 우리에게는 실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영국 내 자격을 갖춘 한국어 교사는 몇 명이나 될까요? 영국 학교 시스템에 맞는 한국어 교재는 있을까요? 한국어를 평가할 시험 체계는요? 이 모든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말에 회의실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열정과 이상만으로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브라운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과제는 한국어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교사 양성, 교재 개발 평가, 체계 수립이 모든 것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실질적인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조사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한국 정부 및 문화원과의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어 원어민 교사를 초빙하는 한편 영국인 조사들을 위한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개설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센트럴 랭카셔 대학에서는 2022년부터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고, 옥스포드 대학도 한국과 교육학과의 협력으로 한국어 교원 양성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교재 개발도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기존의 한국어 교재들은 대부분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영국의 교육 과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 57세 아이들부터 17세에서 18세 청소년까지 다양한 연령대에 적합한 교재를 개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영국 출판사들과 한국의 교육 전문가들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부가 한국어 교재 시리즈 개발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은 큰 성과였습니다. 평가 책 수립도 난제였습니다. 영국의 중등 졸업시험인 GCSE와 A레의 한국어를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교육평가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했고, 이를 위한 표준화된 평가 기준을 개발해야 했습니다. 2022년 여름 우리는 10개 학교에서 한국어 GCSE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소규모로 시작했지만 그 반응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시범 학교에서는
한국어 수업 등록을 위한 추첨을 진행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내에서의 논쟁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예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프랑스와 스페인어 교육에 수백만 파운드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국어까지 추가할 여력이 있을까요? 재정 담당자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중국어 교육에 투자한 예산의 일부를 한국어로 전환하는 것은 어떨까요? 학생들의 관심도를 볼 때 그것이 더 효율적인 대처일 수 있습니다. 제가 제안했습니다. 그 말에 중국어 교육 담당자가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중국은 영국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이라면 중국어 교육을 줄이는 게 아니라 더 강화해야 합니다. 이런 논쟁 속에서 저는 종종 리아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6살이 된 딸은 유치원에서 배운 한국어로 간단한 인사와 자기소개를 할 수 있게 되었고 K-팝 노래 가사의 일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녀에게 한국어를 배우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가 좋아하는 노래, 좋아하는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순수한 열정에서 시작된 학습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자발적 학습일지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입고 있던 교육의 본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3년 초 마침내 교육부는 한국어를 2025년부터 GCSE 선택 과목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점진적 접근 방식을 택해 우선 50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한 후 전국으로 확대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 결정이 발표된 날 저는 진정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산더미 같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교사 양성, 교재 개발 평가, 체계 확립이 모든 것을 2년 안에 완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국 교육의 미래에 한국어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 그리고 이 변화가 단순히 하나의 언어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육 철학과 접근 방식 자체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확신. 그것은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교육으로의 전환이었습니다. 대영제국의 오래된 유산에서 벗어나 진정한 글로벌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으로의 진화였습니다. 정책 위반자로서의 공식적인 활동과 별개로 한국어 열풍은 제 개인적인 삶에도 깊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명의 영국인으로서 제 시각과 가치관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리아가 BTS 춤을 추던 그날 저는 그저 아이다운 일시적 취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국 교육에 깊이 뿌리내린 사람으로서 저 역시 영어가 세계 언어인데 굳이 다른 언어를 배울 필요가 있을까라는 나는 생각을 2년 중에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프랑스어나 스페인어는 전통적으로 가치 있는 언어라고 여겼지만 한국어는 그저 K-팝 때문에 잠시 인기 있는 언어로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리아와 함께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제 인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리아를 위해 그리고 직업적 호기심 때문에 시작한 한국어 학습이었습니다. 주말마다 런던 한국문화원의 부모 자녀 한국어 교실에 참여했고 집에서는 한국어 학습 앱을 함께 사용했습니다. 단순히 리아의 관심사에 동참하는 아버지가 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먼저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이건 너무 어려워요. 한글 자음과 모음을 배우던 리아가 투정을 부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나는 오히려 너무 논리적이고 명확해서 좋던데. 제가 대답했습니다. 자음은 발음할 때 혀의 위치를 본 모양이야. 그리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철학에 기반하고 있어.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과학이자 예술이야. 리아는 여전히 헷갈려 했지만 저는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에 매료되었습니다. 언어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한글의 창제 원리와 과학적 접근 방식은 정말 감탄할 만했습니다. 알파벳이 수천 년에 걸친 자연스러운 진화의 결과라면 한글은 15세기에 세종대왕이 주도한 혁신적인 디자인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리아에게 들려주면서 저 자신도 더 깊이 이해하고 감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케팝과 한국 드라마를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로만 보았지만 점차 그 속에 담긴 문화적 가치와 메시지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BTS의 노래 가사에 담긴 사회적 메시지, 한국 드라마에 녹아있는 유교적 가치관과 현대적 갈등 한식에 반영된 자연과의 조화 철학이 모든 것이 저에게 새로운 세계관을 열어주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교육 결과 자기 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였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통해 본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헌신, 학생들의 노력, 그리고 평생 학습의 가치를 중시하는 문화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말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제가 물었습니다. 예전에는 리아가 영어 외에 다른 언어에 관심을 보이면 프랑스어나 독일어를 배우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당신이 먼저 리아에게 한국어 노래를 틀어주고 한국 음식점에 가자고 하고 심지어 휴가 계획도 파리가 아닌 서울로 바꿨잖아요.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내면의 대영 제국 프라이드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영어가 세계 최고의 언어라고 생각했던 저의 고정관념이 깨지고 다양한 문화와 언어에 대한 열린 마음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딸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저는 가르치는 아버지였고 리아는 배우는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함께 배우면서 우리는 동등한 학습자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리아가 저에게 새로운 K-팝 그룹을 소개하고 제가 배우지 못한 한국어 표현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역할 전환은 우리 관계의 새로운 차원의 유대감을 더해주었습니다. 2023년 여름, 우리 가족은 마침내 일주일간의 서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전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은 우리 가족의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경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현지인들과 어울리고 경복궁의 웅장함에 감탄하고 홍대의 젊은 에너지를 느끼고 무엇보다 리아가 그토록 동경하던 케팝 스타들의 나라를 직접 경험하는 것, 그것은 단순한 관광이 아닌 문화적 몰입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의 따뜻한 환대와 영국인에 대한 친근함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오셨어요. 해리포터 정말 좋아해요. 셜록 홈즈 시리즈 팬이에요. 영국 축구 프리미어 리그를 매주 봐요라는 말을 들으며 문화 교류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향임을 깨달았습니다.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영국 교육부를 대표하여 한국어 교원 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소중한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 인연은 추후 영국의 한국어 교육 정책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후 한국 여행의 경험은 제 직업적 사명감을 더욱 강화해 주었습니다. 이제 한국어 교육 정책 수립은 단순한 직무를 넘어 제 개인적 신념과 연결된 일이 되었습니다. 교육부에 의해서 제가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할 때 그것은 딱딱한 통계와 이론에만 기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딸의 눈빛, 서울거리에서 만난 학생들의 열정, 그리고 제 자신이 경험한 문화적 성장, 이 모든 것이 제 주장에 생생한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경험하면서 저는 단순히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습득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렌즈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렌즈를 통해 저는 영국 교육의 미래에 대한 더 넓은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정책 위반자로서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의 본질이었습니다. 지식 전달을 넘어 새로운 세계관과 가치관을 열어주는 교육 한국어 열풍은 저에게 그런 교육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2023년 가을 교육부는 한국어 교육 정책에 관한 최종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연구, 시범, 설업 그리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얻은 결론을 공식화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발표 전날 밤 서류를 검토하며 지난 2년간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제 딸 리아의 춤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5살 K-팝 안무가 영국 교육 정책의 변화로 이어지다니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발표 당일 기자회견장은 영국 주요 언론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BBC, 가디언 타임스 등 주요 매체뿐 아니라 한국 언론사들도 다수 참석했습니다. 그만큼 이 이슈가 양국 모두에게 중요하다는 의미였지요. 교육부 장관이 연단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국 교육의 새로운 장을 여는 정책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2025년부터 한국어가 GCSE와 A일의 정규 외국어 과목으로 도입됩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장관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하나의 언어를 교육 과정에 추가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이는 우리 교육 철학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학생들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를 결정해 왔습니다. 이제는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고 싶어 하는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직업 인생에서 가장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관찰에서 시작해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진 이 과정은 교육자로서 꿈꿀 수 있는 최고의 성취였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한 젊은 기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브라운 씨,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 당신의 5살 딸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 딸 리아가 K-팝 춤을 추는 것을 보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진짜 주인공은 리아 같은 영국의 모든 아이들입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관심사가 교육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한국어가 영국 학생들에게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리아 세대에게 프랑스와 스페인어는 할머니 세대의 언어입니다. 대영제국의 유산 식민지 시대의 흔적과 연결된 언어죠. 하지만 한국어는 다릅니다. 그들이 자유롭게 선택한 미래를 향한 언어입니다. 영국과 한국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지금 리아 세대의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면 영국과 한국의 관계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질 것입니다. 문화적, 경제적, 외교적으로 말이죠.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세계관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창입니다. 리아 세대는 이미 한국의 세계관에 눈을 뜨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리아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리아 아빠가 오늘 중요한 발표를 했어. 2년 후면 내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중학교에서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배울 수 있게 될 거야. 리아는 신이 나서 뛰어올랐습니다. 정말요? 그럼 제 친구들도 모두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원한다면 누구나 배울 수 있게 될 거야. 아빠, 근데 전 이제 한국어 조금 할 수 있는데 그때는 더 어려운 걸 배울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벌써 고급 과정을 걱정하는 딸아이가 대견하면서도 귀여웠습니다. 물론이지 리아, 내가 원하는 만큼 깊이 배울 수 있을 거야. 어쩌면 나중에는 내가 한국어 선생님이 될 수도 있겠구나. 리아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그럼 아빠처럼 다른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면 통역사가 되어 한국과 영국 사람들이 서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줄 수도 있고 한국 회사에서 일할 수도 있고 가능성은 무궁무진해. 그날 밤 리아를 재운 후 아내와 와인 한 잔을 나누며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해냈군요. 한국어가 정규 과목이 되다니. 2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을 일이에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사실 이 모든 변화의 주인공은 리아야. 그리고 리아 같은 아이들이지. 제가 답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더 현명한 것 같아요. 그들은 고정관념 없이 세상을 바라보니까요. 아내의 말이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항상 영어가 세계어라는 자부심에 갇혀 있었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 언어를 배우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리아 세대는 달라요. 그들에게 세계는 진정한 의미에서 글로벌 빌리지예요. 당신도 많이 변했어요. 아내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전에는 프랑스어와 독일어만이 가치 있는 언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어 교육의 선봉장이 되었네요. 그 말에 저도 웃었습니다. 사람은 변하는 법이지요. 특히 자신의 편견을 깨닫게 되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국은 오랫동안 섬나라 정신이랜드 멘탈리티에 갇혀 있었습니다. 대영제국의 영광스러운 과거에 집착하며 변화하는 세계에 적응하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 새로운 세대가 그 벽을 허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K-팝 한국 드라마 한식을 통해 다른 문화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배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시민 교육이 아닐까요? 교실에서 세계 시민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다른 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 언어를 배우고 그 가치를 이해하도록 돕는 것을 리아와 그 친구들은 이미 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교육부 컨설턴트로서 15년 경력을 쌓으며 저는 많은 교육 정책의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어 열풍만큼 자발적이고 열정적인 현상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풍의 중심에 제 딸이 있었다는 사실은 제게 특별한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영국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대영제국의 프라이드는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그 자리를 새로운 종류의 열린 자신감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것이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강함의 표시임을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리아가 처음 BTS의 춤을 추던 그날 저는 단순한 아이의 장난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5살 소녀의 K-팝 안무가 영국 교육 정책의 변화로 이어지는 여정 인생이란 참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밤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듭니다. 제 딸 리아에게 감사합니다. 그녀가 아버지에게 가르쳐 준 것은 한국어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모든 리아들, 즉 선입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세계를 탐험하는 모든 아이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미래의 주인공들이니까요.
안녕히 주무세요. 리아야 고마워 한국어로 인사하며 아이의 방을 나섰습니다. 여기까지 토마스 브라운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한 아버지의 눈에 비친 영국 사회의 한국어 열풍, 그리고 그것이 가져온 개인적 사회적 변화의 이야기였습니다. 5살 소녀의 팝 안무가 영국 교육 정책의 변화로 이어지는 여정. 때로는 가장 작은 순간들이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영상을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의 긴박했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을 바꾸는 건 거대한 정책이나 예산이 아니라 한 아이의 열정이고 하나의 문화에 진심을 다한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묻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는가? 지금 나의 선택이 내 미래를 바꾸고 있는가? 그 5살 아이가 거대한 교육 정책을 바꾸려고 행동했겠습니까? 단지 자신이 좋아하는 춤을 췄을 뿐, 아니 행동했을 뿐이겠지요. 하지만 그 춤 하나가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물음표를 던져봅니다. 당신의 작은 선택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앞으로 더 신박하고 멋진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빠른 정보가 또 기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또 뵙겠습니다.